당신 오늘 어디 안 가? 어딜? 안 가는데. 주말인데 당신은 좀 나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그래라. 맨날 집에만 있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당신이랑 애들이랑 같이 놀러 가려는 거지. 아니, 우린 이따가 어디 좀 가기로 했어. 다들 당신처럼 한가한 줄 알아? 어디 가는데? 셋만? 응, 같이 뮤지컬 보러 가기로 했는데 근데 왜 나한테는 같이 가자고 안 물어봤어? 당신이 뭐 뮤지컬 본 적이나 있어? 본 적이 없으니까 같이 한번 보러 가자고 할 수도 있지. 아이, 우리끼리 갔다 올게. 혜영이가 운전할 거라서 당신은 안 와도 돼. 언제 가는데? 나도 좀 뮤지컬이라는 것 좀 봐보자. 매진돼서 가고 싶어도 지금은 못 가? 표가 3개밖에 없어. 아이, 진짜 TV 보는데 왜 자꾸 말을 걸어?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8세 구영목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 씨는 왕따 아빠입니다. 직장이나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하는 것만큼이나 괴로운 것이 가족 사이에서 소외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식들 잘 키우고 싶어서 아내 고생시키기 싫어서 제대로 쉰 적도 없이 일하며 달려온 인생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뭘 그리 재미없게 살아왔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살면 내 가족이 행복하고 그래서 구 씨도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은 것은 가족들의 차가운 외면뿐이었습니다. 자식들과 늘 놀아주고 살갑고 다정한 아버지는 아니었을 수 있지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와 자신들에게 해준 것이 뭐냐는 아내와 딸들. 그 말에 구 씨는 인생이 통째로 허무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와도 누구 하나 눈을 마주치는 사람이 없었고 구 씨가 다가가면 하던 얘기를 멈췄습니다. 주말에도 항상 식탁에 혼자 앉아 식사를 하는 구 씨는 자신이 도대체 무얼 위해 살아왔나 싶었습니다. 어쩌면 한 가정의 가장이 아닌 돈만 벌어다 주는 사람이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이렇게 살고도 투명인간 취급을 받을 바에는 구 씨는 차라리 집을 나오자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존재이니 마음 편히 눈치라도 안 보고 살았으면 하는 심정이었죠. 구 씨는 아내와 결혼하여 슬아의 딸 둘을 두었습니다. 연년생이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들이었습니다. 구 씨는 결혼한 그 순간부터 가족밖에 몰랐습니다. 50대인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아도 구 씨의 인생은 가족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구 씨는 보통의 회사원으로 고소득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가정만은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평범한 가족이었습니다. 애 키우려면 나는 회사 못 다닐 것 같아. 힘들까? 그렇지. 그래. 그러면 당신은 일하지 마. 아끼면 내가 번 것만으로도 잘 살 수 있어. 아내는 아이를 가지며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둘째까지 생기는 바람에 그때부터는 계속 살림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 씨는 아끼면서 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나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딸들이 커가니 그게 구 씨의 마음처럼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나만 싸구려 운동화 신어야 돼? 싸구려 운동하라니. 브랜드 없는 거 신고 다니는 애는 나밖에 없어. 엄마가 안 사줘? 돈 없다고 안 사주잖아. 그래서 애들이 따돌려. 나는 거지 같다고. 초등학생 큰딸이 우는 것을 보며 구 씨는 큰 충격에 빠져야 했습니다. 어른들이야 그런 것을 신경 쓰지 않고 살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세계는 또 달랐습니다.
다들 유명한 스포츠 브랜드 신발을 여러 개씩 가지고 있다며 그런 게 없는 큰딸은 왕따를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신발 때문에 너랑 안 놀아준다고? 은따 알아? 그게 뭐야? 은근히 따돌리는 게 은따야. 모두가 가난했던 옛날 그 시절과는 달랐습니다. 구씨가 그런데 무지하니 괜히 딸이 마음고생을 한 것 같아서 가슴이 아팠죠. 아끼며 살자 했지만 애를 거지라고 놀림받도록 키우고 싶은 건 아니었습니다. 여보, 애들 운동화 하나씩 사주지. 그러자 아내가 한숨을 푹 쉬며 말했습니다. 그게 운동화 하나에 얼만 줄이나 알아? 얼마씩 하길래 그래. 큰애 사주면 작은애도 사줘야 되는데. 그러면 생활비 빵꾸나. 난들 안 사주고 싶나. 10개라도 사주고 싶지. 혼자 벌어서 내 식구 먹여 살리는 일이 이렇게 힘든가 싶었습니다. 아이들 운동화 하나도 제대로 못 사주는데 자신이 가장이라고 할 수 있는지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당신도 차라리 다시 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그러자 아내는 펄쩍 뛰었습니다. 아니, 내가 애들 키우고 살림하면서 어떻게 일까지 해? 일하게 되면 집안일은 나랑 같이 해야지. 해지 갖기 전에 했던 것처럼. 이제 애들도 많이 컸잖아. 당신 애들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서 그래. 그냥 청소하고 빨래하는 거랑은 달라. 아내의 말에 구씨가 뒷머리를 쓸어내렸습니다. 아무래도 자신이 너무 가정에 무관심했나 싶었습니다. 그래, 당신도 힘들겠지. 맞아. 버거워. 당신이나 애들이나 걱정 말어. 구씨는 자신이 가장이니 든든하게 버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도 일용직을 구하기도 했고 회사 일도 추가적인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일이라면 남들 일하지 않는 시간에도 근무를 하곤 했습니다. 거의 일주일 내내 일 생각밖에 안 한 것 같았습니다. 어쩌다 쉬는 주말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놀러도 가고 했지만 아이들은 빨리 컸고 그렇게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날은 아이들이 사춘기에 들어서며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래도 구씨는 좋았습니다. 운동화를 받고 좋아하던 딸들의 표정은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아빠 최고라며 끌어안던 그 온기도 기억하죠. 그래서 쉬는 날 없이 일해도 힘든 줄 몰랐고 자식들 자는 얼굴을 보면 뿌듯했습니다. 다들 그렇게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구씨가 여태 잘못 살아온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구씨는 아내와 딸들, 가족 중에서 혼자만 겉도는 듯한 느낌이 들곤 했습니다. 여보, 애들 학원을 너무 많이 보내는 거 아니야? 많긴 뭐가 많아. 다른 애들 다니는 만큼 다니는 건데. 그래도 너무 밤늦게 들어오는 것 같아서 그렇지. 집에 일찍 오면 뭐 하게? 번잡스러우니까 그냥 늦게 오는 게 낫지. 뒤치다꺼리 하기 힘들어. 그러면 차라리 미술학원이나 그런 거 보내면 어때? 내년이면 고등학교 가는 애들을 미술학원에 보내라고? 아내는 구씨를 원시인을 보듯이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이 시기에 누가 미술학원을 다녀? 큰딸은 어릴 땐 그림을 유독 잘 그렸고 작은 딸은 영어를 잘했습니다. 공부도 좋지만 애들이 원하는 게 뭔지 들어보고 아내와도 상의하고 싶었습니다. 나중에 밥 먹고 살려면 그런 쓸데없는 거 배울 시간이 없어. 그래도 애들도 좀 숨 쉴 구멍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당신은 왜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 구씨는 아내의 말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들 키우는 건 내가 알아서 할게. 당신은 그냥 학원비만 넉넉히 벌어주면 돼. 구씨가 참견하는 게 싫었는지 아니면 아이들의 교육 철학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쩐지 구씨를 돈만 가져다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말에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반응을 보니 구씨가 끼어들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제 자식들은 다 컸고 같이 살고는 있지만 어쩐지 구씨는 자신만 붕 떠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딸들이라 그런지 아내와는 무척 친밀했고 구씨와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직장 동료들 말을 들어보면 아들은 무뚝뚝하고 딸은 애교가 있어 딸이 더 좋다는데 구씨의 가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구씨의 잘못일지도 몰랐습니다. 말 수 없는 성격이라 딸들에 대한 사랑을 충분히 표현을 못해줘서 그런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초등학생을 지나면서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구씨는 새벽 일찍 나가서 대부분 야근을 했고 아이들도 바빴습니다. 주말에도 무슨 학원을 간다 어쩐다 하며 얼굴 보기도 힘들었죠. 자식들이 성인이 돼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구씨가 노력을 해도 받아주는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야근을 한 날 퇴근 후 어둑한 거실. 부엌 식탁 위에만 어두운 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구씨는 지친 기색으로 식탁 의자를 빼서 털썩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포도가 접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이상한 외국 포도들 말고 옛날에 먹던 그 포도였는데 구씨가 참 좋아하는 것이었죠. 하나를 떼서 먹자 달콤하고 맛있어서 자꾸 손이 갔습니다. 5알쯤 집어먹고 있는데 안방 문이 달칵하고 열렸습니다. 아내가 구씨의 뒤로 슥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그거 애들 먹으라고 둔 거야. 건들지 마. 피곤한 목소리를 들으니 아마 잠이 들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아내는 싱크대 앞으로 가면서 또다시 말했습니다. 씻고 와서 밥 먹어. 먹고 씻을게. 출출하다. 그냥 씻고 먹어. 더러워. 대화가 오가는 사이에 눈은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말에 씻고 나오자 식탁 위에는 밥이 차려져 있고 아내는 없었습니다. 다시 자러 들어간 것 같았고 구씨는 왠지 쓸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밥 먹기 위해 집에 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이걸 먹고 자면 또 새벽같이 일어나서 출근을 해야 하니 꼭 틀린 말도 아니었습니다. 힘들게 일하고 오면 가끔은 가족들이 반겨줬으면 했습니다. 오늘 일이 힘들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생각이 많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이게 과연 인간다운 삶인가 싶었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일해왔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일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 듯한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분명 가족들 건사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말이죠. 매번 이렇게 고요한 가운데 혼자서 밥을 먹으니 내가 가족들과 살고 있는 것인지 혼자 하숙을 하고 있는 것인 것 헷갈릴 지경이었습니다. 딸들도 이제 아빠와 한 공간에 있으면 불편했는지 구씨가 보이면 방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이해는 됐습니다. 하루 중에 볼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기에 구씨 또한 오히려 직장 상사와 더 친근할 듯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맘때쯤 큰딸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서 안 것은 아니었고 얼굴만 봐도 알 것 같았습니다. 죽상을 한 것을 몇 번 보았는데 그게 하루 이틀이었으면 모르겠지만 열흘 넘게 지속이 됐습니다. 주말이면 집에 붙어 있질 않더니 당시엔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고 밥도 잘 안 먹었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나와서 보면 눈가가 빨간 게 무슨 일이라도 있나 싶었습니다. 당시에 딸이 취업을 준비하고 있던 때라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다는 걸 알았기에 그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혜지 무슨 고민 있지? 왜? 왜 저렇게 우울해해? 아내에게 묻자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냥 모른 척해? 어제 보니까 온 것 같던데. 내가 얘기 좀 해볼까 하는데. 아, 됐어. 당신이 혜지랑 무슨 얘기를 해? 하지만 구 씨는 걱정스런 마음의 딸과 얘기를 해봐야겠다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취업 때문이라면 구 씨가 조금이나마 고민을 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물론 해결은 해줄 수 없겠지만 힘내라고 응원은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혜지야, 아빠랑 맥주 한잔 할까? 주말 저녁 집에 있는 큰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딸이 휴대폰을 보고 있다가 멈칫하고 구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의아한 듯 황당한 듯 묘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무심히 대꾸했습니다. 아니, 그럴 기분 아니야. 그러더니 시선을 다시 휴대폰으로 내렸습니다. 아니면 요 앞에서 음료수라도 마실까? 오랜만에 우리 딸이랑 같이 시간도 보내고 싶은데. 아빠 요즘 회사에 일이 줄어서 시간 많아. 난 없어. 차가운 대답에 이번엔 구 씨가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아, 그럴 기분 아니라고. 왜? 무슨 일 있어? 혹시 취업 때문이야? 그러면 얘기하다 보면 같이 돌파구를 찾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아, 남친이랑 헤어져서 그런 건데. 아빠가 어떻게 돌파구를 찾아줄 건데? 신경질적인 딸의 대꾸에 구 씨의 입이 다물렸습니다. 더 이상은 딸에게 어떤 말도 붙여보기가 힘들었습니다. 딸도 더 이상 말 걸지 말라는 듯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고 말이죠. 아마 아내는 알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자신이 또 눈치 없이 딸에게 상처를 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구 씨도 아내나 딸의 반응에 씁쓸했습니다. 뭘 말을 해줘야 구 씨도 알 수가 있을 텐데 집에 함께 있는 날에도 대화엔 껴주질 않으니 소식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남자친구와 헤어져서 슬퍼하는 건 구 씨가 참견할 일이 아니라는 것도 조금 슬펐습니다. 무슨 일이 있던지 간에 구 씨가 아빠인 이상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인데 말이죠. 화내는 딸을 말없이 바라보다 결국 미안하다는 한마디와 함께 문을 조용히 닫고 나왔습니다. 그러자 지나가던 아내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 얘기를 해도 내가 하지. 당신이 그러면 애가 더 불편해. 그러고는 안방 문을 쾅 닫고는 들어가 버렸습니다. 자식이 괴로울 때 말도 걸지 못하는 것이 아버지인가 싶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구 씨는 주변인처럼 지냈습니다. 똘똘 뭉친 셋 주변을 기웃거리는 이방인 말이죠. 구 씨는 50 넘어서 회사에 붙어 있으려니 눈치도 보이고 내 자신이 초라해질 때도 무척 많았습니다. 아직 인생의 절반밖에 안 온 것 같은데 폐품 취급을 받는 것 같았죠. 그런데 실제로도 젊었을 때의 체력과는 달라서 의기소침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초라함을 집에서도 느껴야 했습니다. 남성도 갱년기가 있다던데 구 씨도 비슷한 걸 겪은 것 같았습니다. 비록 아무도 몰랐지만 분명히 괴로운 시기는 있었습니다. 또 지금이라고 행복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구 씨는 해가 뜬 뒤에 일어났습니다. 시간을 보니 오전 10시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와 보니 다들 어디 갔는지 조용했고 식탁 위엔 간단한 반찬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구 씨가 밥솥에서 밥을 퍼서 먹는데 입안이 까끌까끌한 게 잘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물을 말아서 먹으며 반찬을 집어먹고 있는데 작은 딸 방 안에서 깔깔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더니 아내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밥 먹었어? 아까 30분 전에.
그러면 같이 먹지. 당신이 언제 일어날 줄 알고 기다려? 깨우면 되잖아. 그 말에 아내는 대답하지 않고 냉장고 문을 열어 주스를 꺼냈습니다. 아침을 왜 맨날 나 혼자 먹어? 주말이라도 좀 같이 먹고 싶네. 평일이야 구씨가 가장 일찍 나가고 딸들은 거의 아침밥을 먹지 않고 출근을 하니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주말엔 좀 가족답게 식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늘상 일어나 보면 아내와 딸들은 식사를 마친 뒤였습니다. 아내는 그조차도 대답하지 않고 다시 작은 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문이 열린 틈에 안에선 딸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죠. 아들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달랐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똑같을 거란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는 주로 집에 있었고 어릴 때부터 애들을 끼고 살아서 자식들과의 사이가 무척 가까웠으니 말이죠. 일만 하고 산 것이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니 말년에 자신을 반기는 자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밥을 먹고 소파에 앉아 있으려니 TV를 봐도 심심했고 할 일이 참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별다른 취미도 없이 살아와서 이제와 시간을 알차게 보내는 방법은 알지 못했습니다. 여행 프로그램을 보고 있자 가족들과 어디 나들이라도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더 이상 볼 것도 없어져서 TV를 끄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시간을 혼자 보내는 게 이제는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휴대폰으로 영상 몇 개를 보다가 설핏 잠에 든 듯한데 30분 정도가 지나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보자 소파에 셋이 주르륵 앉아 있었습니다. 구씨도 슬그머니 소파 한켠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비밀 모의라도 하고 있던 것인지 뭔지 구씨가 앉자마자 꼭 약속한 듯이 아내와 딸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무언가를 숨기려 한다기보다는 그냥 구씨의 앞에서 대화 나누기가 싫은 눈치였습니다. 구씨가 어색하게 헛기침을 했습니다. 넷은 말없이 TV를 보았습니다. 화기애애 보이던 모습이 거짓말 같았습니다. 그 요즘 젊은 애들을 MZ라고 한다며. 그러면 너희도 MZ야? 딸들에게 말을 걸고 싶어 문득 생각난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딸들이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웬 생뚱맞은 말인가 하는 얼굴이었죠. 회사에서 부하 직원이 요즘 사람들 흉내를 내며 유행어 같은 걸 했는데 구씨가 따라해 보았습니다. 당시 그걸 보고 20대 중반 신입사원도 같이 웃었는데 딸들의 반응은 사뭇 달랐습니다. 작은 딸이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 알지 못하면 하지 마. 하나도 안 웃겨. 웃는 얼굴이긴 했지만 친근한 반응이 아니라 진심으로 귀찮고 재미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큰딸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휴대폰만 보았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말이죠. 냉랭한 가족들의 반응에 더는 말을 붙이기가 무서웠습니다. 요즘 회사에서 직장 내 왕따 근절 캠페인 같은 걸 하는데 회사가 아니라 구씨의 집에서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구씨는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는데 억지로 TV를 시청했습니다. 딸들과 아내는 서로 착붙어서 뭐라 수다를 떨며 보고 있었는데 구씨만 딴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소파가 좁다 보니 구씨 옆에 앉은 아내가 불편한 듯 자꾸만 꼼지락거리며 자세를 바꿨습니다. 인상을 찌푸리며 쳐다보는 게 어지간하면 저리로 가라는 듯한 눈빛이었죠. 그래서 구씨는 안방으로 다시 돌아가 누웠습니다. 종일 누워만 있어야 하나 싶었습니다. 딸들이 외출하면 보통 거실에 있는데 오늘따라 아무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구씨가 거실로 다시 나가서 가족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어디 놀러라도 갈까?
이렇게 다 같이 집에 있는 것도 오랜만인데. 그러자 아내가 대답은 않고 반대로 구 씨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오늘 어디 안 가? 어딜? 안 가는데. 당신은 좀 나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그래라. 맨날 집에만 있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당신이랑 애들이랑 같이 놀러 가려는 거지. 아니, 우린 이따가 어디 좀 가기로 했어. 그래서 애들이 안 나간 거야. 다들 당신처럼 한가한 줄 알아? 어디 가는데? 셋이? 응. 같이 뮤지컬 보러 가기로 했는데, 뮤지컬? 그렇다니까? 아내는 TV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대꾸했습니다. 근데 왜 나한테는 같이 가자고 안 물어봤어? 당신이 뭐 뮤지컬 본 적이나 있어? 본 적이 없으니까 같이 한번 보러 가자고 할 수도 있지. 아이, 우리끼리 갔다 올게. 혜영이가 운전할 거라서 당신은 안 와도 돼. 구 씨는 그 말에 인상이 찡그려졌습니다. 운전하는 역할이 아니면 구 씨는 가치가 없는 사람인가 싶은 발언이었습니다. 언제 가는데? 나도 좀 뮤지컬이라는 거 봐보자. 그러자 아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매진돼서 가고 싶어도 지금은 못 가. 표가 3개밖에 없어. 아, 근데 아이 진짜 TV 보는데 왜 자꾸 말을 걸어? 그러면서 여자들끼리 데이트 가는데 끼어들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운해서 할 말을 잃고 가만히 서 있자 딸들은 구 씨를 힐끔 쳐다보았지만 누구도 걱정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안방에 들어갔는데 문을 닫기도 전에 거실에서 딸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아빠가 술 한잔 하자거나 같이 어디 가자고 하면 불편해 죽겠어. 생각만 해도 의외해. 나도 같이 어디 가는 건 좀 그래. 그 말에 아내는 깔깔 웃었습니다. 구 씨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밤늦게 귀가한 아내 때문에 주말 저녁에도 구 씨는 혼자서 쓸쓸하게 밥을 먹었습니다. 이제는 주말에 알아서 좀 챙겨 먹으라고 핀잔하던 아내 덕분에 밥 차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들어왔을 때 구 씨는 잠들기 전 아내에게 서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안 그런 애들이 어디 있어? 당신은 뭐 어릴 때 아버지 안 불편했어. 하지만 그런 비교는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옛날에 가부장적이던 아버지와는 자신은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늘 자식들에게 다정하게 대하고 싶었고 딸들이 아까워서 매도 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무언가가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워낙 같이 보는 시간이 적은데 어쩌겠어. 에휴. 그러게 애들 더 어릴 때 좀 잘하지 그랬어. 은근히 타박하는 말에 구 씨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구 씨는 다른 건 몰라도 한 가지는 자신할 수 있었습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애들도 부족함 없이 키워서 대학도 보낼 수 있었고 이 집도 샀고 자식들 결혼시킬 자금도 모아둘 수 있었습니다. 딸들이 어릴 때는 함께 시간을 보낼 틈이 없었습니다. 이제 곧 은퇴해서 가족들과 화목하게 노후를 보내야 할 나이인데 구 씨는 쓰임을 다하고 가족 구성원에서 튕겨나간 것 같았습니다. 너무 서러워서 잠든 아내를 등 뒤에 두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딸이 결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준혁이가 올해 가을에 하자고 했다며? 서둘러야겠네. 그니까 내년 봄에 하자고 해도 좀만 빨리 하자고 그러네. 웨딩드레스 입고 좋겠다. 너도 얼른 좋은 사람 찾아봐. 당신은 혜지 결혼할 사람 만나봤어? 그럼. 자주 봤는데 그것 또한 금시초문이었습니다. 이제는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딸이 결혼 준비를 하면서 벌어졌습니다.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말이죠. 차라리 상대방 집안과 의견이 안 맞는 것이었으면 더 나았을 것 같았습니다. 2억 5천? 준혁이 부모님이 2억 5천만 원 지원해 주신대.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하라고 그러셨어? 그건 아닌데 당연히 나는 똑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딸의 말에 구 씨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찼습니다. 구 씨가 딸 결혼 자금으로 생각했던 돈은 1억이었습니다. 전세 자금에 보태주려고 했던 돈이고 둘째까지 똑같이 결혼시키려면 그것도 작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무리를 하자면 좀 더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큰딸이 원하는 금액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구 씨 부부의 노후도 생각해야 하니 말이죠. 근데 딸은 1억이란 소리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요즘에 결혼을 어떻게 하느냐며 막무가내였습니다. 안타까운 마음과는 별개로 밥도 안 먹겠다고 하는 것을 보니 30살인지 13살인지 헷갈릴 지경이었습니다. 여보, 그렇다고 혜지 결혼 안 시킬 거야? 아, 누가 안 시킨대? 그러면 어떻게든 마련을 해보자. 아내는 무리를 해서라도 딸이 원하는 대로 2억 5천을 주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작은 딸은 무슨 돈으로 결혼을 시키나 싶었습니다. 1살 차이라 지금은 남자친구가 없어도 3, 4년 안에는 저도 결혼하겠다고 할 테니 말이죠. 그렇게 구 씨와 큰딸은 서로 물러서지 않고 대립했습니다. 아니, 큰딸 곁에는 아내와 작은딸까지 있으니 꼭 3일의 싸움을 하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다 일주일쯤 지나자 딸이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형편에 맞춰서 해야지. 어떻게 그 큰 돈이 말한다고 나오겠어? 좀 더 마련해서 1억 3천만 원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 집안에 미안한 거면 차라리 거기도 1억 3천 보태서 그 돈으로 전세 구하면 어때? 돈 없어서 쪽팔려. 준혁이네 집은 해주는데 왜 우리 집은 못 해줘? 어릴 때 아빠는 늘 집에 없었고 일만 했잖아. 그런데 그만한 돈도 없어? 진짜 자괴감 들어서 결혼 준비도 더는 못하겠어. 구 씨는 자신이 무슨 말을 들은 건가 싶었습니다. 제대로 들은 것이 맞다면 구 씨의 무능력함을 비난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안이 벙벙해서 주변을 돌아보았는데 아내도 속상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작은 딸은 자기도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이토록 삶이 허무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너 그게 지금 무슨 말버릇이야? 구 씨는 눈앞이 시뻘개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쩌다 내 딸이 이런 어른이 되었나 싶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되돌려야 할지도 짐작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 씨는 그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구 씨가 야단을 쳤더니 큰딸은 대들었습니다. 아빠가 해준 게 우리한테 해준 게 도대체 뭔데? 그 옛날 큰딸이 브랜드 운동화를 갖고 싶다고 울었을 때 잘하지도 못하는 일을 한다고 막노동을 하루 했다가 허리를 다친 적이 있었습니다. 결근을 할 수 없어서 회사의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다니며 한동안 고생했던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운동화를 내밀었더니 좋아하던 얼굴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고 싶었습니다. 자식들 얼굴을 보면 육체적으로 힘든 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해준 게 뭐냐는 질문을 받으니 그 세월들이 전부 부질없었구나 생각됐습니다. 무얼 위해 살았나 싶어서 심장이 쥐어짜인 듯 괴로웠습니다. 돈이 1억이든 2억이든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그 정신머리부터 바꿔야겠다. 구 씨의 한마디에 큰딸은 흐느끼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뒤를 작은 딸이 따라 들어갔고 달칵하며 문이 잠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구 씨를 탓했습니다. 왜 애한테 그래? 얼마나 속상하겠어? 그리고 혜지가 뭐 틀린 말 했어? 뭐? 지금 혜지가 무슨 말 했는지 못 들었어? 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당신이 일만 했지 가족들이랑 제대로 시간이라도 보낸 적 있어? 나도 일만 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당신은 생활비 쪼들린다고 그러지. 애들은 해달라는 게 많지. 나도 몸이 부서져라 이랬어. 그래서 당신이랑 혜지, 혜영이 다 먹여 살린 거잖아. 나 혼자 번 걸로. 근데 이제 와서 해준 게 뭐냐고 물으면 나는 도대체 뭐라고 대답해야 해? 남들 다 하는 일을 왜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해? 그 와중에도 애들 신경 쓸 수 있었던 거잖아. 애들 관련해서 상의라도 하려고 하면 알아서 하겠다고 하고 말도 못 꺼내게 했잖아. 그래서 나는 돈 가져다 주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잖아. 당신 좋은 아빠 아니야? 좋은 남편 아니고? 나 애 둘 키우면서 힘들 때 집안일 제대로 해본 적 있어? 그게 아니면 돈이라도 많이 벌어다 줬어야지. 그럴 시간이나 줬어? 애들 보다가 같이 잠든 아내 대신해서 새벽에 쓰레기도 버리고 빨래도 틈나면 정리하고 남들보다는 못 도와줬을지언정 노력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고사하고 아내조차도 몰라준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내와 자식들은 구 씨를 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아내도 딸들도 말 한 번 걸지 않고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구 씨가 거실로 나오면 다들 방으로 들어갔고 방에 들어가면 그제서야 다들 나와서 저들끼리 얘기했습니다. 한 번씩 눈이 마주치면 찌푸려지는 가족들의 인상에 구 씨는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래. 당신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내가 있는 게 그렇게 싫다면 내가 나갈게. 마음대로 해. 구 씨는 짐을 싸서 나와 고시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 안에 몸을 구기고 있자니 차량에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돈이 아까워서 이런 곳에 들어온 구 씨는 눈물 대신 자조적인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 고시원에서 먹고 자고 하며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몰골은 점점 추레해져 갔는데 이 생활도 익숙해지긴 했죠. 그러다 아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화를 나눠보려나 싶었는데 아내는 무섭게 말했습니다. 나가는 건 맘대로지만 들어오는 건 맘대로 안 돼. 구 씨에게 사과하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구 씨는 그날로 결심을 해서 고시원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딸의 결혼 자금으로 쓰려던 돈까지 보태서 소형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크진 않아도 오피스텔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환경이 좋았습니다. 이대로 궁상맞게 살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이라는 무게에 늘 나라는 인간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걸 아무도 모른다면 계속할 필요가 없었죠. 구 씨는 홀로 서기를 시작했습니다. 내 스스로 알아서 행복하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은 덜하고 이제는 인생을 즐기며 살아보자 싶었습니다. 지금 나랑 갈라서려는 거야, 뭐야? 아내의 말에 구 씨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그렇다고 가로젓지도 않았습니다. 나도 이제 눈칫밥 그만 먹고 살고 싶다. 애들 결혼하면 그때 갈라서든지 아니면 이대로 따로 살던지 그러자. 어쨌거나 이제는 진정으로 식구가 아니게 된 듯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애들 결혼에는 그래도 1억씩 보태기로 했으니까. 그 집은 팔 테니까 거기서 제외하고 반씩 나누면 되겠지. 혜영이도 이제 독립하라고 해. 그러자 아내는 노발대발했습니다. 어떻게 애들을 집에서 쫓아내냐며 말이죠. 애들 나이 29, 30이면 알아서 살 때도 됐어. 진짜 당신 너무한다.
글쎄, 나와서 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말이야. 나는 오히려 나 스스로한테 미안하더라. 당신도 그동안 수고 많았어. 여보, 이제 나 밥 차려주느라 스트레스 받지 말고 살아.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아내는 이혼하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집은 팔았고 판 금액을 가지고 작은 딸이랑 살고 있었습니다. 큰 딸은 결혼을 했고 말이죠. 그 사이에 아내에게서 여러 차례 연락이 왔습니다. 가정이 이렇게 깨진 것이 믿기지 않는다며 서럽다고 하소연했지만 구 씨는 가정이 깨진 건 진작에 그랬던 것 같았습니다. 물론 자신에게만 그랬던 것일 테지만 말이죠. 나중에 아내는 대화를 해보자며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구 씨는 혼자인 삶에 만족했습니다. 적어도 구 씨를 투명인간 취급할 사람조차 곁에 없으니 말이죠. 구 씨는 언젠가 아내가 했던 말처럼 취미도 가져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왜 진작에 이렇게 살지 못했나 한스럽다가도 지금이라도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아내와 자식들은 구 씨를 원망할 수 있겠지만 구 씨는 부모 도리, 남편 도리는 이 정도면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딸 결혼 자금까지 마련해주고 물러나니 마음은 홀가분했습니다. 아내도 딸들이 있으니 외로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구 씨는 이제 자신의 인생만 챙기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잘해오고 있고 회사 다니며 소소한 취미 생활도 하고 나름대로 평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